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집니다. 40차례가 넘는 공판 동안 군경 정부 관계자 등 61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병력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도 같은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 윤 씨가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 윤 씨는 전면 부인했지만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체포 지시와 명단 전달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홍장환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 지시 없이 군이 정치인 체포를 추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엇갈린 진술 속에서 체포 지시의 실체와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19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오늘의 1심 선고가 있기까지 43차례 공판이 열렸고 군, 경찰, 정부 관계자 등 6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이들은 때론 윤 씨를 질타하며 혐의 입증과 진상규명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윤 씨는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일말의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재판 과정을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항의에 사표를 던진 분이시죠. 뉴욕 전 법무부 감찰관 나오셨고요.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 함께 도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신속하게 좀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네네. 그게 좀 오랜 시간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좀 질질 끌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좋지 못한 감정들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네. 답답하고 좀 어쨌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됐으니까 네. 430일 만에 이제 드디어 선고가 나는 날이 되었으니까 네. 저도 한번 차분하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약간의 법정에서 논쟁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장면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니까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나라면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씨든 아니면 내각의 구성원, 장관, 총리 등등 다들 그냥 자기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구 탓으로 돌리고 네. 그러한 지난한 과정들이 반복된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그 선고 있기까지의 그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앞서서 우리 뉴욕 변호사께서 좀 지난했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국민들이 견디기 좀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과정이나 이 절차도 좀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직위원 재판장이라든지 이제 특정 판사들이 뭔가 이 헌법 준수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할 만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정이 그렇다면 결과라도 좀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 이 판사님들의 어떤 이런 양형 기준을 보면 이게 국민들의 인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양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있었던 류경진 판사라든지 혹은 뭐 백대현 재판장이라든지 뭐 특히 백대현 재판장의 경우에는 내란 선고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내용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나 이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을 판사들이 굉장히 잘했던 부분도 있는데 양형에 가서 사실상 박앤세일을 해주고 너무 싸게 이 티켓을 끊어주는 피고인들이 심지어 뭐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한바구음을 짓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의 구현이라든지 헌법 준수와는 너무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차원에서 매우 아쉬워하실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긴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본보기로 이 내란 수괴를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날이 됐는데 앞서서 이제 그 과정을 물어보셨으니까 대표적으로 과정이 가장 답답했던 판사가 지귀현 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귀현 재판장에게 기대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건대 너무 답답했고 이게 실제 조이대 코트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었기 때문에 결과만큼이라도 제발 지귀현 판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선고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결론은 최저형의 선고가 아니라 법정 최고형의 선고로 내란 수괴만큼은 우리 국가가 처벌한다. 최고형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을 결론 내려주길 바랍니다. 재판에 저희는 총 몇 번 출석을 하셨나요? 저는 지난번이 그 박성재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한 재판 1호 증인이었고요. 네네. 처음입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다시 어쨌든 그 당시에는 모셨던 상관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장관인데 그러한 변명과 일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실제? 제가 아마 그래가지고 조금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뭐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뭐 사실은 그 재판장 들어가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인사도 했습니다. 네네. 서로 개인적으로 인사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에서 뭐 계속 또 예전에 했던 그 변명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흥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감찰관님의 모습이라는 게 저도 뭐 사석에서 식사도 한 적이 있지만 부드러운 남자이시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방송을 보시더라도 이분이 과연 저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저거 이제 뭐 상남자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막 표출하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죽 답답하고 오죽 분노스러웠다면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이게 법률가로서 갖고 있는 양심을 표출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이자 또 민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공직관과 배치되는 행위를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이 헌법을 짓밟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분노라고 생각했고 아마 이 박성재 한 개인에 대한 분노도 아마 우리 감찰관님이 서려 있을 거라고 봐서 원래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시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감정적으로 좀 통제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고 좀 더 차갑게 분노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겠지만 당시 사표를 쓰게 된 배경 좀 짧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그때 증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체적 요건에 있어서 이게 계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뭐 지금 뭐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네. 거고요. 저는 법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이게 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라는 건 확신했다. 그러나 뭐 장관은 최소한 국무회의 장소에 갔었으니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고 네. 그런 장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실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 참석하신 네네. 뭐 또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또 평가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왔으니까요. 아까 잠깐 봤습니다마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그때 당시에 판사가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마는 이 계엄이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느냐, 그리고 이 반대한 게 맞느냐, 왜 반대했느냐, 이제 이걸 질문을 했을 때 박성재 전 장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을 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네네. 그 말인즉슨 본인이 이게 위법하다라는 판단,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류를 했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그 재판정 안에서 밝혀진 것이고, 차후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 인식에 대한 여부는 지난 그 재판을 통해서, 지난 그 공판을 통해서 결론 내려졌다.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 한덕수 총리 사건이라던가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선고에서도 이미 네네. 뭐 어느 정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꼭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 평균인의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그 법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뭐 후일담입니다만 거기 기자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그냥 뭐 제 마음껏 제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오히려 마음 편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그 언론 풀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자분이 단 한 분만 있어도 그게 네, 맞습니다. 나중에 다 네. 중계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어쨌든 그때 당시에 뭐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한 1년 동안 속에 억눌러 왔던 감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풀어낸 기회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치고 갔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그런 감정이 다 표출하고 나온 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후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서 지금 어쨌든 한덕수 1심 선고 그리고 이상민 1심 선고, 아까 네. 형량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내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논란의 직위원 재판부라고 해도 이러한 역량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은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직위원 재판부가 워낙 그 돌출 행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 재판 소송 지휘 과정이나 혹은 이 재판 진행 모습, 그 다음에 구속 취소 결정 같이 네, 좀 큰 논란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백대현 재판장이라던가 혹은 지난번 이상민 재판부에서의 그 유경진 부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내란죄의 요건이라던가 그다음에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 인식, 그다음에 법적 요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시를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리 그 하급심, 서로 동등한 하급심의 판단이 다른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뭐 직위원 재판장으로서도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뭐 이렇게 공소기각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려 430일 가까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차례 가까이 실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주된 쟁점은 아마 양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직위원 판사가 이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굉장히 일찌감치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 내란 주요 인물들 중에 첫 선고를 하면서 기존에 참고할 만한 판례들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처럼 진짜 유무죄를 다투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잠깐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뭐 백대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뭐 메시지 계엄에 대한 반박을 이미 선고문에 써놨듯이 법리적으로나 사실면으로나 양면에서 어쨌든 윤석열의 주장은 일리 없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고요. 정확하게는 이 어떤 긴급성, 보안성 모두에서 메시지 계엄은 모순된 주장이다라는 것을 백대현 재판장이 짚었고, 최근에 있었던 이상민 재판에서는 유경진 재판장이 명시적으로 이 윤석열과 이 김용현 등등을 내란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고, 내란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함으로 인해서
뭐 국회와 선관위를 군 경력으로 봉쇄하거나 실제 국헌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셨기 때문에 네네. 이 내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뭐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감찰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형에 가서 무기징역과 사형이라는 선고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의 양형에서 혹시나 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초범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네네. 초범이었다. 네. 내지는 윤석열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부 모습 중에 자신을 뭐 바보라고 표현한다라든지 어떤 바보가 친위 쿠데타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든지 해서 소위 또 무기징역이 아니라 뭐 유기로 좀 깎아주는 그런 형량을 내린다면 그게 이제 불안한 지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내란이라던가 뇌물죄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간첩죄라던가 이런 것들은 초범이라는 이유가 감경 사유가 되게 어려운 성격상. 네네. 그러니까 뭐 간첩죄를 처음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그러게 뭐 말입니다. 네. 감경해주고 네.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범죄의 성격상 초범이라는 것이 감경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그런 범죄가 있는데 법조인들이 이제 관행적으로 초범이다. 혹은 뭐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지난번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 감정을 거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내란의 재범이 있을 수가 없고 사실 내란이라는 것은 그 한 번의 행동 자체가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범이 있다면 그거는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두 네. 번이나 그 내란을 허용할 정도라면. 근데 사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중형 선고가 필요한 것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가지 메시지 개혁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네네. 자신들이 지지자들 상대로 계속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단호하게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고려해서라도 단호하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란 재범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게 우스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계속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그런 피고인을 선처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씨는 그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똑같은 논리로 그 궤변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비상계엄은 계몽용, 비상벨, 그 민주당 독주에 대한 국회에 대한 비상벨이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어떤 피해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것 또한 대통령의 일종의 비상대권, 통치 행위다 이런 논리가 반복됐단 말이죠. 네. 논리 일관성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되면 정말 망각 증세입니까? 저는 이 뭐 망각 그런데 이걸 또 지지하는 몇몇 또 그 국민들과 뭐 정치 집단과 세력이 있어서 그것이 또 장애 정치로 이어져서 그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망각이라기보다는 뭐 일부러 저러는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외부에 있는 윤 어게인 세력들을 신경 쓰진 않는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선동회장으로 자신이 인식을 해서 뭐 위법성의 인식이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든지 메시지 계엄이라고 한다라든지 특히 최소한의 이제 군 경력을 가지고 단시간 안에 끝낼 이 비상 대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죄를 받기 위한 재판 전략이자 선동 선전 전략의 하나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간 그가 재판정에서 특히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이라든지 등등에서 내세웠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탄핵 심판 과정에 주장했던 네, 네.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동일한 맥락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궁색한 나머지 어떤 바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는 어디까지나 법꾸라지이고 법 기술자이다 보니까 이 재판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법률적인 법리적인 해석들을 어떻게든 한번 비틀어 보고자 특히 사법부 일부에서 있을 만한 여전히 이 판사들 중에도 이걸 약간 내란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파고들기 위한 하나의 재판 전략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재판 전략이라고 하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대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조금 전에 박영식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판사가 있으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로 삼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판사로서가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판사의 자리에 있다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게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이 메시지 계엄이 맞고 이건 대통령이 비상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판사가 있다면 저는 그건 1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 이 여러 가지 법률적 주장을 가장한 궤변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주장들이 아무리 궤변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재판부가 이걸 하나하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른 재판정에서 그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은 모두 배척할 수 있는 논리 그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그런 논리를 판결문으로 한 번도 담아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직위원 재판부가 그런 내용들을 판결문에서 하나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고 오늘 그걸 기다려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사실 우리 감찰관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면서도 밑바닥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건 사실 12.3 내란이 발발한 그 즉시 예를 들면 우리가 삼권분립 국가인데 행정부가 이런 위험한 행위를 이 헌정 체제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법원 행정처이든 아니면 대법원장이든 누군가가 이 무도한 짓거리를 한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비판을 당장 했었어야 되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를 규정한 게 공식적으로 규정한 게 형법상 내란이라고 밝힌 게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선고 때 네, 이진관 사법부가 부장판사, 네. 딱 처음 이것은 내란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쓴 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 조희대 코트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사들은 진짜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인식이라고 의심하게끔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없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일부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윤석열을 위시했던 여러 법률가들이나 그 주변에 변호하는 변호인들마저도 이것을 내란이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과연 판사들의 인식과 동일한 건 아닐까? 그래서 직위원이 이런 식으로 내란 선고를 이끌어왔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그런 판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탄핵해야죠. 근데 다만 너무나 국민들이 답답할 만한 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건 사법부 전체의 책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한번 마지막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그때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제 내란으로 규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 용어가 아닌 친일 쿠데타란 말까지 이제 갖다 썼는데 오늘 어쨌든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에서 친위 쿠데타의 성공 가능성도 그리고 또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을 이진관 재판장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 군사권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기 위해서는 위법 부당한 명령, 헌법 파괴에 가까운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게 단순하게 그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군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그 우두머리와 이를 실행한 군 주요 간부들에 대한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네.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또 미래의 이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직위원 판사의 그 동기분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직위원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성정을 봤을 때 이 양반이 모험을 할 양반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북부지법에 가기 전에
국민들의 그동안 직위원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인식을 뒤집을 만한 반전을 보여주길 저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1심 선고 이후에 2심, 3심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1심 선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긴 여정의 항해 중에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한 네. 거기 때문에 2심과 3심이라는 과정이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종심이 나오는 데까지 한 3년이 걸렸거든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과정에서 뭐 항소와 항고가 또 이어지면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서 이제 최종심을 받을 때까지 과연 어떤 법률적인 허점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이 한판 뒤집기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어떤 내구성이 시험받는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 나이브해지지 않고 이 내란 진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국가적으로 태스크포스까지 가동하면서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판단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뭐 그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이 내란의 잔재를 종식시키는 데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내란 수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비상계엄에 항의해서 소신껏 사표를 던지고 나온 뉴욕 전 법무부 감찰관에게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표합니다. 박영식 시사에디터 감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5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